여러분, 혹시 요즘 어디에서 장을 보세요? 아니, 비싼 거 산 것도 없고 그냥 우유, 계란, 사과, 빵 등등 샀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37불이 나왔습니다. 요즘 장 한번 보면 100불, 200불은 그냥 넘어가죠. 오늘은 우리 삶에 매우 가깝게 다가온 불경기, 식료품과 생활 필수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예전이랑 똑같이 버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사실 이제 이런 말들은 그냥 느낌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피 같은 돈,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집값이 오르고 소득이 오르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 나가는 필수 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너무 익숙하시죠? 캐나다는 팬데믹을 기점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시달렸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년 전 2021년 1월 1% 미만이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큰 위기였던 팬데믹 기간에 가계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시작됐던 정부의 지원책을 바탕으로 2021년 최대 4.8%, 2022년 6월 8.1%라고 하는 기록적인 최대치를 찍었다가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을 바탕으로 2023년, 2024년 아주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2025년 1월을 기점으로 안정적인 1% 후반에서 2%를 보이고 있죠. 요즘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바로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 비용입니다. 여행이나 집은 당장 사지 않아도 되지만 먹는 건 매주, 매달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죠.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질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영역이 바로 이 식비와 생활비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캐나다의 식료품이 매년 크게 오르고 있고 이걸 수치화 그리고 시각화한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1에서 2% 사이의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던 팬데믹 이전과 달리 2011년 가을을 기점으로 무섭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는 식료품 관련 CPI가 10%를 넘어가고요. 더욱더 가파르게 오르며 2022년 11월 무려 11.4%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한 번 더 이 11.4%를 찍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인플레이션과 같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지만 아직도 식료품은 지난 11월 기준 4.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가 지수가 2% 미만인 것에 비하면 식료품은 아직도 높은 구간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왜 물가 지수와 식료품 지수는 다를까요? 일반적인 CPI는 정말 많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의료, 교통, 교육, 그리고 여가 비용 등등이 해당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소비 패턴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함께 포함됩니다. 자, 캐나다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국제 유가와 주거 비용일 건데요. 국제 유가는 미국과 중동의 입김이 강한 부분이고 CPI에서 이 유가 부분을 뺀 자료도 많이 있으니 오늘은 짧게 주거 비용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자면 사실 요즘 집값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주거 비용이 내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대비 렌트 비용도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비싼 부동산 가격의 영향과 높아진 몰기지 금리가 가계주거 비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비싼 부동산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율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폭이 시장 논리로 정해지는 데 반해 이런 식료품 같은 소비재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공평한 싸움을 하기 힘든 구조죠. 예를 들어 그냥 마트에 가격표가 찍히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사고 아닌 사람은 못 사는 겁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처럼 네고시에이션, 이 협상의 영역이 불가능한 상품들인 거죠. 물론 공급자들도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비용 증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잘못도 아니지만 쉽게 풀기 어려운 이 체인인 건 확실합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고급 식료품점,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할인마트, 저가 식료품점 또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찾는 사람이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껴 쓰자가 아니라 내 생활의 기준선을 한 단계 낮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캐나다의 그라운드 비프는 지난 2년 사이에 50%에 육박하는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용 고기도 더욱 많이 올라서 이제 집에서 먹는 게 진짜 싼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사서 여유롭게 바베큐를 즐기던 우리 캐나다 아저씨들의 취미가 이제 슬프게도 굉장히 고급 취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프코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검소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금리는 예전처럼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있고 렌트비, 식비, 보험료 같은 고정비는 여전히 높거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 또한 좋아진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최근 어떤 분께서 본인 집 보험료가 3년 동안 50% 이상 증가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리뷰해보니 대략 30% 정도가 올랐습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다. 일단 기본부터 지키자. 최소한의 안정을 확보하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기본적인 소비부터 낮추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는 당연히 전체적인 소비 둔화에 영향을 줄 것이고 경제는 더욱더 돌아가기 어렵게 될 겁니다. 자, 10년 전에도 캐나다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됐는데 참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 맵시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가계 재정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현명한 선택을 합시다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올라가고 매달 남는 돈은 줄어들고 그리고 저축 속도가 느려진다면 결국 자본주의의 핵심, 자산을 만드는 사이클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의 흐름과는 다르게 캐나다의 자산 시장을 보시면 지난 5년간 매년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유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산의 상승, 바로 빈부격차를 급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캐나다의 경제, 이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영상들이 참 많죠. 최근 정말 쏟아지듯 캐나다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컨텐츠가 많아서 피로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소중한 여가 시간에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싶어서 저도 최대한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이야기를 찾고 나누고 싶은데 오늘만큼은 참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큰 그림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희망을 가져본다면 캐나다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총재 출신인 경제통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2007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역임하던 시절 2008년 가을부터 1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The Great Recession, 글로벌 금융위기를 캐나다판 벤 버닝키라고 불릴 만한 양적 완화를 통해 구제금융 없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탈출했습니다. 당시 한 나라의 총재를 영국이라는 자존심이 매우 센 나라에서 재임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해갔던 말 그대로 모셔갔던 전대미문의 인물이기에 2025년 총선 후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중앙은행의 총재의 역할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점 캐나다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해결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 버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기간이 지나면 분명히 따뜻한 봄이 옵니다. 오늘은 마음이 어려워서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